해발 2744m. 한반도를 하나로 잇는 백두대간의 정점인 백두산. 지난 1월 체감온도 영하 40도를 밑도는 날씨에 백두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KBS 새 역사 드라마 제국의 아침의 배우들과 스태프들. 제국의 아침 제작진의 최종 목적지는 백두산 천지였다. 고려 제4대 왕 광종의 일대기를 그리는 드라마 제국의 아침. 그 첫 촬영이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어디 백두산뿐이겠는가? 저 중원이야. 우리 고려가 뻗어가야 할 길은 바다가 있는 남쪽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대륙. 고구려의 옛고토 중원 말이스. 가서보다 넓은 세계를 보아라. 그리고 큰 마음을 품어라. 그 큰 가슴으로 황실을 다스리고 강력한 제국의 아침을 열어라. 제국의 아침을.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강력한 제국의 아침을 말이옵니다. 지난 1월 북한의 백두산 천지에서는 아주 역사적인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관의 관심을 끌고 있었던 새 역사 드라마 제국의 아침 촬영이 바로 그것이었죠. 남한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직접 북한으로 가서 그것도 백두산 천지에서 드라마를 촬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국의 아침의 첫 방송이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섰습니다. 지난 2년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이 드디어 내일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3월부터는 제국의 아침이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KBS가 준비한 새 역사 드라마 제국의 아침을 통해서 고려 광종 때의 역사와 또 이 드라마의 제목인 제국의 아침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제국의 아침 제작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3일 드라마 제국의 아침의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다. 조금만 붙으면 되겠는데 말이야. 둘이 너무 떨어지잖아. 뭐가 지냈는데 오늘? 배우의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촬영은 숨가쁘게 진행됐다. 창 높여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첫 방송. 배우들도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드라마는 태조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태조의 임종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두 아들, 3대 왕 정종이 되는 왕요와
4대 왕 광종이 되는 왕소다. 제가 할 역할인 정종, 그다음에 제 아우인 광종,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2대, 3대, 4대 이렇게 그 왕권을 계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맡은 그 정종, 왕묘라고 합니다. 왕묘의 역할은 뭔가 야심차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이 좀 있는, 야망이 좀 큰 어떤 호탕한 기질의 어떤 그런 인물이고, 이번 제국의 아침에서 제가 맡은 광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알고 있는 그 노비안건법, 그리고 또 과거 제도를 처음 시행한 그런 왕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제국의 아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그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 이면의 다른 모습들을 많이 이제 조명을 할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2만여 평의 문경 오픈 세트. 제국의 아침은 드라마 태조왕건의 배경 무대를 새롭게 제작해서 사용한다. 첫 회 야외 씬에 동원된 엑스트라만도 400여 명에 이른다. 같이 몽탕으로 들어오라 그러란 말이야. 그래 양옆으로 빠지라 그래. 편당 1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제작비와 최대 인력을 동원해 만들어지는 제국의 아침. 드라마 태조왕건에 이어 고려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태조왕건이 사망한 직후 고려는 최대 혼란기를 맞게 된다. 한반도의 영토는 통일됐지만 국가의 체제나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을 때 태조왕건이 키운 신료들은 무한정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고 민심은 흩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시기에 고려 제4대 왕이 되는 광종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중앙 집권적인 왕권을 확립해 나간다. 태조왕건이 영토의 삼국 통일이라고 한다면 제국의 아침은 정신적인 삼국 통일. 그러니까 호족이라든지 개국 공신들이 갈갈이 찢어져서 개인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시절에 정신적인 삼국 통일을 엮어서 민족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해종이나 정종 시절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비로소 이제 광종이라는 왕이 등극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삼국 통일을 이루겠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국의 아침을 실질적인 후 삼국의 통일로 보고 있습니다. 광종의 실질적인 삼국 통일 과정을 그리게 될 제국의 아침. 그 통일의 염원을 담아 드라마 제작진은 역사적인 촬영을 시도했다. 와, 바람 차다. 고려의 주 무대였던 북한에서 제국의 아침 드라마 장면을 촬영하기로 한 것이다. 바람이 너무 차요. 고구려 평양성의 일부였던 을밀대. 배우들이 고려시대 의상을 갖추고 제국의 아침 타이틀 제작을 위한 촬영을 가졌다. 북한에서 이뤄진 국내 최초의 드라마 촬영. 남한 배우들과 제작진이 직접 북한에 가서 우리의 카메라로 촬영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본격적인 드라마 촬영을 위해 제작진들이 찾은 곳은 백두산. 원래 백두산이라는 산 이름은 흰돌이 머리처럼 위에 얹혀져 보인다 하여 그렇게 불렸다 하옵니다. 중원 사람들은 이 산을 일컬어 태백산 혹은 태황산 또는 장백산으로 부르며 크게 성산으로 모셔오고 있사옵니다. 그래. 우리 삼한 백성들 또한 단군 시조께서 탄강하신 성지로 오래전부터 신성시해왔다더라. 왕요, 왕소 두 형제가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장면이 연출됐다. 백두산 천지 앞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앞으로 전개될 고려의 미래를 암시한다. 강한 군주만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사옵니다. 그래, 강한 군주, 강한 나라, 참으로 좋은 말이다. 우리 형제가 해내자꾸나. 형제가 아니라 형님이시옵니다. 해보는 것이 어차피 황실의 담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를 말이겠사옵니까? 지금 우리 형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사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형제의 목숨을 노리고 있사옵니다. 아버님도 그것을 아셨기에 마지막으로 병석에 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보고 오라 하신 것이옵니다. 드라마 제국의 아침에서는 고려 제4대 왕 광종이 즉위하기까지 펼쳐지는 치열한 왕위 쟁탈전과 그동안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광종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아침에서는 이 태조 왕건에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는 혜종, 정종, 이 광종 때 이르는 고려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군요. 특히 이 광종의 일대기가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광종, 고려 4대 왕 광종이라. 자, 과거 제도를 처음 시행한 왕이다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광종이 어떤 왕인지 잘 떠오르시지 않을 겁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고려 초의 문신이었던 최승로의 글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광종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종은 아주 특이한 풍채와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이 태조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 자질과 풍모가 비범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글귀입니다. 자, 광종,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출신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마을. 이 마을 어귀에 거대한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당간지주란 큰 사찰의 입구에 세우는 절의 상징물인 당간을 지탱시키던 석조물이다. 당간지주는 오래전 이곳에 큰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이제 중심 사역으로 올라가는 이쪽 일대에 전체 이렇게 와편들이, 기와편들이 이렇게 쫙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런 거로 볼 때, 예, 그렇죠. 기와 쪽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일대는 뭐 거의 뭐 기와들이죠. 예,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많은 기와와 토기 파편들이 마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뭐 백자.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조사 결과 밝혀진 사찰의 규모는 만여 평. 신라시대 최대 사찰이었던 8,000평의 황룡사보다 규모가 더 컸다. 그렇죠.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골라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수습을 했고, 예,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축적을 해 놓은 건데, 이런 건 이제 고려 시대에 많이 사용된 어골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삼국시대 기와하고 아무래도 그 신라 시대 기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 기와로 볼 수 있고요. 고려 시대에 창건됐던 사찰. 그곳은 어떤 사찰이었을까? 발굴지에서 나온 유물들은 현재 충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려 초기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다양한 유물들. 그 가운데 사찰의 정체를 밝혀줄 유물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게 뭐였었지? 그리고 요것도 서체법은 다르지만 역시 숭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숭선 이렇게 글씨가 좀 박혀 있는. 숭선이란 글씨가 적혀 있는 기와 조각. 그 사찰의 이름이 숭선이었음을 말해준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숭선사라는 사찰. 고려사에서 그 절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다. 광종이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었다는 절이 바로 숭선사였다. 특히 이 절이 그 숭선사가 무척 그 화려했다고 하는 것을 웅변하는 자료로서 바로 지붕 아래에 들어가 있는 석가래 끝에 막아서 장식하는 석가래 막세기와입니다. 물론 이 석가래 끝에 부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못구멍을 뚫어서 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동그란 그 석가래 끝에 막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아직도 이렇게 금색 도금한 형태가 지금 남아 있죠. 네, 이게 이렇게 생긴 연봉입니다. 연봉이고. 연꽃 봉오리 모양의 금빛 청동 장식. 국내 최초로 발견된 고려시대 유물이다. 여기 보면 이 숫기와의 윗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못을 박았던 이러한 구멍,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연봉형의 장식은 요만큼이 이 속을 들어가서 못으로 들어가서 이제 박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연봉이죠. 이것이 이렇게 상륜부에 이렇게 장식이 됐던 것이죠. 연꽃 봉오리 모양의 화려한 장식이 지붕 위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숭선사. 광종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당대 가장 크고 화려한 사찰을 어머니의 고향인 충주에 지었던 것이다. 숭선사의 주인공인 신명순성왕후 유씨는 충주 호족 세력인 증태사 내령부 유긍달의 딸이었다. 그녀는 태조 왕건과 결혼해 고려 3, 4대 왕이 되는 정종과 광종을 낳았다. 태조 왕건의 부인은 광종의 어머니인 신명순성 왕후뿐만이 아니었다. 태조 왕건의 부인은 모두 29명. 대부분 지방 호족 세력의 딸들이다. 후비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자. 신정 왕태후를 포함한 8명의 후비가 황해도 출신이며 경기도 출신은 4명, 충청도와 강원도는 각각 3명, 경상도 출신의 후비는 모두 6명이었다. 태조 왕건의 부인이 29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때는 태조 왕건이 여자를 좀 밝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918년에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서 정권을 잡았는데 사실 한 6개월 사이에 반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왕권이 아직 안정이 안 됐거든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태조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의 호족의 딸들하고 한 25명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결국 미약한 왕권을 갖다가 각지의 호족 세력과 연합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한 일종의 혼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명의 부인에게 난 태조의 자식은 모두 25남 9녀. 그런데 이상한 점은 25명의 아들 가운데 11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태자란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자란 왕위 계승권자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태자라고 하면 왕위 계승자고 왕위 계승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태조의 아들이 저마다 태자라는 칭호를 갖다 띄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의 호족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건의 부인들이 내 아들도 왕위 계승권자가 될 수 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이라는 의미로 저마다 태자를 갖다가 칭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장자인 태자무를 바른 계승자란 뜻의 정윤으로 따로 책봉한다. 이 사람들아 왜 이제야 오는 거야? 폐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는 거야 이 사람들아. 정윤으로 책봉된 맏형은 이미 다음 왕위를 잇는 계승자로 지목돼 있었고 수많은 형제들이 저마다 태자를 자처하며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 있었던 때 광종이 왕위에 오르는 일은 실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자, 이것은 태조 왕건이 유훈으로 남겼다는 훈요 10조입니다. 후세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의 항목을 열거해 놨는데 자, 그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이적 왕위는 맏아들 세습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태조는 자신이 낳은 많은 아들들로 인해서 이 발생할 왕위 세습 문제가 아주 매우 염려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을 다음 왕은 일찌감치 이 장자 태자무로 정해 놨었지만 그 이후에 왕위 세습 문제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분명한 원칙을 정해 놔서 그 분쟁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태조의 이런 염려는 혜종의 죽음 이후 결국 현실로 나타나고 맙니다. 이 고려 조정은 왕위 계승을 노린 정치적인 암투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태조의 대를 이어 고려 2대왕 혜종이 되는 장자무. 아바마마 제발 기운을 차려주시옵소서. 아바마마. 태조 왕건은 임종을 앞두고 혜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고려사에는 혜종의 외가인 장화왕후 오씨 집안이 다른 아들들의 외가에 비해 그 세력이 약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태조는 자신의 죽음 이후 혜종의 뒤를 봐줄 비호 세력을 선정한다.
불러 계셨사옵니까? 박술희 18살 때 궁예의 부하장수가 됐다가 왕건 휘하에 들어왔던 무장. 왕건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 참여해 많은功을 세웠으며 특히 희종을 정윤으로 책봉할 것을 간청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태조 왕건은 당시 막강한 무장 세력이던 박술희를 희종의 후견인으로 지목했다. 태조의 뜻으로 희종의 후견인이 된 박술희. 결국 박술희는 태조의 아들 가운데 유독 지지 기반이 약했던 맏아들 무의 비호 세력이 된다. 그런데 희종은 즉위하자마자 병석에 눕게 된다. 병약한 왕을 둔 고려 조정에선 보이지 않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태조에게 딸을 바친 많은 대신들이 저마다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 있는 호족들 치고 황실과 여지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좌승 왕경도 그러하시고 이미대감께서도 그러하시고 대부 김공께서도 그러하시고 특히나 왕공께서는 두 분의 따님을 폐하의 비위로 올리셨소이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따님을 황태자 마마의 비위로 올리셨고요. 양대에 걸쳐서 위아래로 장인이 되시니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습니까? 그 꼭 하시는 말씀이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소이다, 시종어른. 왕공께서는 더 많은 걱정을 하시겠구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왕규. 두 딸을 태조 왕건에게 바치고 또 한 명의 딸을 왕건의 아들 희종에게 바친 대표적인 외척 세력이었다. 그도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왕규가 심중에 두고 있던 인물은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 왕규는 광주원군을 희종 다음의 왕으로 밀고 있었다. 잘 보셨소이다. 이 며칠 안 남은 신중자리 오시다. 차기 왕위를 노리는 치열한 쟁탈전엔 왕실 종친도 끼어 있었다. 황태자는 이미 보위에 오른다 한들 얼마 가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란일은 사실상 황제가 아닌 저 왕규라는 자가 다스리는 꼴이 되고 말 것이외다. 그렇고 말고요. 이거 큰일이옵니다. 대책을 세워야죠. 이렇게 순순히 이 나라 황실이 두 손을 들고 가짜 왕신 저 왕규에게 목숨을 애걸하게 해서는 아니 되지요. 저 왕규가 언제부터 왕씨였소이까? 본래는 합시간이었소이까? 황공하옵게도 황제께 황은을 입어 사성을 받았으며 황실을 위해 목숨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라를 해치려 드는 국정이 됐소이다. 국정 말이외다. 왕식념. 고려 제2의 수도였던 서경인 평양의 총책임자며 태조 왕건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외척 세력들이 고려 조정을 뒤흔들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외척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한 인물. 왕식념은 태조의 아들 왕효와 왕소를 제목감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결탁했다. 이렇듯 당시 고려 조정에선 희종을 보필하는 무장 세력 박술희와 자신의 외손자 광주원군을 옹립하는 외척 세력 왕규, 그리고 왕효 왕소 두 형제를 미는 황실 세력 왕식념이 팽팽한 상파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희종 2년, 상파전의 양상을 바꿔놓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광주 원군을 왕위에 올리려던 왕규의 무리가 벽을 뚫고 희종의 침전에 침입해 일대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왕식념은 왕규를 체포하기 위해 서경의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했다. 개경에 도착한 왕식념 부대는 순식간에 왕규 일당을 체포했다. 쟁쟁한 라이벌이었던 왕규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왕규의 최후에 대한 고려사 기록을 보자. 왕식념이 군대를 이끌고 왕규 일당을 처단했는데 그 수가 300여 명이었다고 돼 있다. 왕식념은 요, 소 형제와 손을 잡고 왕규의 일당을 한꺼번에 제거해버린다. 왕위 쟁탈전에서 왕규는 왕식념에게 완패를 당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그 즈음 희종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그때 박술희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까? 박술희가 후원하던 희종이 죽자 정종이 기습적으로 왕위를 차지한다. 정종의 즉위를 원치 않았던 그는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려사에 따르면 정종이 박술희의 그러한 뜻을 눈치채고 귀양을 보냈는데 왕규가 정종의 왕명을 조작해 박술희를 죽였다고 돼 있다. 왕규가 박술희를 죽였다는 것이다. 박술희마저 제거되면서 결국 왕위쟁탈 3파전은 왕요, 왕소 형제를 지원하던 왕식념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런데 3파전의 결과엔 미스테리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미 왕식념에게 죽임을 당한 왕규가 어떻게 박술희를 죽였다는 것일까? 왕규가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강화에 가 있는 박술희를 살해했다라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요와 소가 집권한 뒤에 그 통치에 부담이 되는 그 박술희를 제거한 다음에 그 살해의 누명을 왕규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고려 3, 4대 왕이 되는 왕요와 왕소, 그들의 즉위 뒤에는 피를 부른 왕위 쟁탈전이 있었다. 고려사는 이 시기의 왕위 쟁탈전에 대해 희종, 정종, 광종 세 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동안 문무관리에 반이 살육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광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외손자를 왕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또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왕소 형제, 즉 정종과 광종에게 숙청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러한 피해 숙청은 이 광종이 즉위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화 왕후 오씨 부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 고려 제2대왕 혜종입니다. 그리고 신명순 성왕태후 유씨 부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 3대왕 정종과 광종이죠. 자, 이 태조의 뜻과는 달리 결국 4대 왕까지 태조의 자식들에게 왕위가 세습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 이 영모를 꿈꾸는 신하들은 물론 그 왕족까지도 과감하게 처단해버립니다. 광종은 자신의 형인 고려 제2대왕 해종의 아들을 제거합니다. 바로 흥화군이죠. 또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형 정종의 아들도 숙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경춘원군이죠. 이 두 사람에게는 영모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종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광종은 심지어 이 형제까지도 죽입니다. 이 광종의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효운태자라고 있습니다. 이 효운태자는 동양원 부인 유씨의 자식으로 태조의 가장 강력한 무장 세력이었던 유금필의 외손자입니다. 이 효운태자가 광종에게 살해당합니다. 효운태자가 영모를 꾸밀 그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런 왕족의 숙청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경우 그 누구라도 자신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광종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광종은 해종과 정종과는 달리 이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을 대처했습니다. 나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단칼에 숙청하겠다. 고족이나 신하들이 감히 왕위를 노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주가 되겠다. 광종의 이런 의지는 26년이라는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추진되어 온 개혁 정책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럼 드라마 제국의 아침에서는 강력한 군주가 되겠다는 이런 광종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걸까요? 드라마 제국의 아침의 실내 촬영이 이루어지는 KBS 드라마 제작센터. 300여 평의 스튜디오에 제국의 아침 전용 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제국의 아침 전용 세트는 일반적인 간이 세트와는 달리 스튜디오 안에 실제 집을 짓듯이 제작된다. 네, 이런 배얼름 기둥을 우선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가 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배얼름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기둥은 고려시대 건축물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위에 부분에 이렇게 떠받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공포라고 불립니다. 기둥 하나 더 고려 초 유행했던 기둥 양식을 살려 실제 원목으로 사실감 있게 제작했다. 우리 목조 건축의 독특한 방식인 결구법. 제국의 아침 세트장의 공포를 제작할 때는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고유의 기법이 그대로 도입됐다. 맞춰서 바꿔. 하나 바꿔야 된다. 광종의 주요 무대가 될 80여 평의 편전 세트.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고려 궁궐에 가깝게 재현돼 있다. 광종의 강력한 왕권 확립의 과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뒷받침해주게 될 것이다. 소품의 색상과 질감 하나하나에도 강한 군주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 세심한 손길이 닿았다. 제작진은 드라마의 역사적 사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국의 아침 의상에서는 광종대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의 장신구가 매우 화려해졌다는 것이다. 의상팀은 광종대에 일어나는 패션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12명의 복식 전문 교수들과 매주 자문회의를 가진다. 마음대로 해도 돼. 아주 많이 다양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만 걸리고 굉장히 우아한 디자인이에요. 이 자체가. 여봐요. 그 감을 더 얇은 감이로 호로런 감이로 해요. 두꺼워. 의상팀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태조 왕건대의 관복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백관들의 관복이다. 자비록이 자가 일품에서 사품이든 일품에서 오품이든 아무튼 가장 관리해 일품에서 신품까지 사기 색깔이에요. 근데 이제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 뭐 또 요걸 그럼 의상팀이 관복을 새롭게 제작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광종 11년에 백관들의 관복 제정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다. 백관들의 관복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광종 11년 이전엔 백관들이 모두 제각각의 디자인과 색상의 관복을 입고 있었다. 등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력과 부의 정도에 따라 마음대로 관복을 입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복을 광종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입게 한다. 최고 고위 관리직을 가리키는 원윤 이상의 관리들은 자색 옷을 입게 했으며 그 아래 관직인 중단경에 해당하는 관리들은 붉은 단색 옷을 입게 했다. 또 중단경보다 낮은 도향경 관리들은 단색보다 조금 밝은 붉은색인 비색 옷을 입게 하고 그 이하 관리들은 모두 녹색을 입도록 했다. 이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 색깔에 따라서 등급을 달리한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왕권 강화 정책을 한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감복을 입고서 내 앞에서 조아려라, 이런 의미거든요. 조아리지 않으면 숙청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다음부터 본격적인 숙청이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신호탄이 공복의 제정이고 이것은 나한테 충성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종은 관복을 제정한 그 해부터 본격적인 공포정치를 실시한다. 광종 11년, 조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대상 준홍과 좌승왕동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참수가 들어오는데 광종은 이들을 숙청대상 제1호로 삼았다. 그 사건 이후 광종은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처단하는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한다. 수경청관 어른이 아니시옵니까? 박수경이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청관어른. 태조 이래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박수경 일가. 광종의 추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박수경 삼부자는 당시 조정의 가장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숙청의 칼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종은 박수경의 세 아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참소를 받고 세 아들을 한꺼번에 제거한다. 일가의 몰락으로 박수경은 화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만다. 광종 자신의 권위를 빌어서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통일을 하고 나면은 예스맨이 필요한 겁니다. 말을 딱 하면은 제대로 지키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개성이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주특기가 강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 먼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태조가 통일을 한 다음에 해종과 정종을 거쳐서 광종대에 오면은 이러한 숙청 과정이 있게 되는데 당연히
세력을 많이 얻거나 공신이거나 나름대로의 개성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숙청 대상이 되는 것이죠. 광종대의 문신이었던 최승로는 광종에 이어 경종이 즉위했을 때 공신들과 무장들은 모두 죽고 이에 신하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4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드라마 제국의 아침에서는 이에 신하들을 숙청하며 강력한 군주가 돼가는 광종의 모습이 기록을 바탕으로 보다 역사적인 진실에 가깝게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 광종은 백관들의 공복을 제정하는 개혁 외에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광종 7년, 이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발표합니다. 이 노비안검법이란 자신의 신분이 양인이었음을 신고하면 이 노비에서 구제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뭐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다가 노비가 되었다거나 또는 강제로 노비로 전락한 양인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는 이 민심을 수습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훈구 대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노비는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사병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자, 광종은 이 노비안검법을 통해서 이 훈구 대신들의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광종 9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 과거제를 통해서 이 훈구 대신들의 정치력마저도 무너뜨립니다. 그 이전에는 이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자식들이 자동으로 정계에 진출을 했지만 이때부터는 이 시험을 치러야만 관직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광종은 마지막으로 이 관복을 제정해서 군주와 신하의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둔 것이죠. 자, 이 광종의 개혁 정치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통일 이후에 무한정으로 이 확대되던 이 훈구 대신들의 날개를 꺾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종의 꿈은 강력한 군주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종에게는 고려라는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또 한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시내 중심거리. 그곳에 큰 단간이 하나 놓여져 있다. 2개의 화강암지주와 20개의 철통으로 이루어진 높이 13m의 단간. 이렇게 철단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예는 거의 없다. 단간을 이루는 3번째 철통엔 명문이 남아있다. 사찰의 건립 유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곳에 용두사란 절 이름이 뚜렷이 보인다. 이곳에 있었던 사찰의 이름이 용두사란 것이다. 그런데 용두사를 건립했던 임술년, 즉 광종 13년을 준풍 3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준풍, 그것은 당시 고려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연호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 연대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연대를 계산하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대를 계산했거든요. 근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도 독자적인 황제국이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황제국의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광종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즉위한 그 해부터였다. 광종 원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광덕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반포한다. 그리고 광종은 준풍이란 새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광종 11년, 수도 개경의 지명을 황도, 황제가 사는 수도란 뜻의 황도로 고친다. 개경을 황도라 부른 것은 고려는 황제국이며 광종 자신은 그 고려 제국의 황제라는 선포였다. 그리고 황제가 머무는 궁궐을 둘러싼 성의 이름은 황성이라 불려졌다. 그럼 광종 이후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 경기도 하남시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마의 약삽을 좌상, 그곳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93cm의) 불상 조각 옆에 몇 줄의 명문이 남아있다. 태평 2년에 황제의 만세를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고친다는 내용. 태평 2년은 경종 2년, 즉 광종의 아들인 경종을 황제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제15대 왕 의종도 황제라고 불렀으며 신하들은 황제에게 나는 만세 삼창을 외쳤다고 한다. 그럼 고려 왕실 체제는 어땠을까? 궁성과 황성 사이에는 많은 별궁들이 있었다. 이 별궁들은 왕의 종친들에게 내려준 궁이었다. 고려가 후광이 거처하는 곳을 황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여러 왕자들 그리고 종친들이 사용하는 거처하는 곳을 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역시 고려가 하나의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러한 종친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봉작제도, 자기제도를 하사하는 것도 역시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황제는 5개의 문을 지난다는 원칙도 지켜지고 있었다. 고려의 왕은 정전이었던 회경전 문에서부터 황성까지 5개의 문을 지나야 궁궐을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선이 제후국 체제로 근정문, 홍예문, 광화문까지 3개의 문을 지났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고려의 국가적인 불교 행사였던 팔관회.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행사가 일제히 이루어진 고려 최대의 축제였다. 그런데 이 팔관회에는 외국인들도 참석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은 차례로 들어와 3번 무릎 꿇고 절하고 3번 만세를 외치며 예물을 진상했다. 팔관에 참석했던 많은 외국의 사신들 중에 송나라 상인이라든가 아라비아 상인 그리고 탐나 그리고 여진족 추장 이런 사람들이 팔관에 참석을 해서 고려 왕을 배할할 때 마치 황제를 배할하는 그런 의식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팔관에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갖추었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 전 고려는 황제의 나라였다. 그 제국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가 바로 고려 제4대 왕 광종이었다. 고려 제4대 왕 광종은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고려를 황제의 나라, 제국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한 왕이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이 화합과 통합 정책으로 삼국의 영토를 통일한 왕이었다면 이 광종은 강력한 군주,
또 위험 있는 황제의 모습으로 어지럽던 고려를 정신적으로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드라마 제국의 아침을 통해서 본 고려 제4대 왕 광종은 아버지 태조 왕건이 세운 최초의 통일국가 고려에 황제가 사는 나라, 또 제국의 아침을 활짝 열어준 왕이었습니다.